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욱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소설 얘기를 좀 먼저 꺼내볼게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유명한 소설이다라면 뭐가 좀 생각나실까요? 글쎄요. 그게 생각보다 그냥 물어보면 대답이 어려운데 정답을 들어보면 아 맞다라고 하시는 네. 게 있는데 삼국지입니다. 아, 네네. 네, 아, 그쵸. 알겠네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냥 뭐 일상어에도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우리 속담에 뭐 조자룡 헌창 쓰듯 한다. 속담에 들어올 정도로 익숙한 어떤 소설들인데 오늘은 이 삼국지를 가지고 만든 게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서 뭐 삼국지 관련 게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 앱스토어, 뭐 모바일 게임 이런 거 하다 보시면 삼국지 게임 광고가 엄청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상하게 한국, 일본, 중국의 모바일 게임에는 광고로 들어오는 것 중에 이건 삼국지 게임입니다 하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냐? 뭐 무슨 삼국지, 무슨 삼국지, 진짜 한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삼국지 게임이 많은 걸까? 이런 의문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한중일 삼국에서 삼국지라는 IP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가장 보편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게임 입장에선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캐릭터 하나를 그려놔요. 근데 수염이 막 엄청 길고 얼굴이 빨갛고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가 누굽니다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래 관우겠지라고 네. 그냥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의 내용이 뭔지도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목에 그냥 삼국지가 들어가면 아 그럼 유비관우 장비가 나오는 그런 옛날 전투 게임이겠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식의 게임을 만약에 게임사가 직접 세계관을 만들어서 설정을 하고 이거를 이용자들에게 아 우리는 이런 세계를 보여줄 거예요 라고 하면 그 도입부에 설명하는 시간만 벌써 1시간, 2시간을 그쵸.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익숙한 IP로서 삼국지를 도입을 하면 이런 설명들이 아주 손쉽게 스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작비도 내려가겠죠. 이런 점이 이제 삼국지 기반 게임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첫 번째 배경입니다. 뭐 너무 유명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저작권이 무료라는 점입니다. 네. 이건 정말 크죠. 우리가 아니 유명한 IP는 뭐 삼국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IP 중에 가장 좀 대중문화에서 크게 흥행을 했던 게 이제 마블 코믹스 시리즈죠.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네. 정말 영화 시리즈도 엄청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게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광고로 많이 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IP니까 이걸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더 쉽게 들어오겠지. 하지만 삼국지 IP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마블 코믹스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뭐 사용료를 내고서라도 그 인지도를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적 판단도 꽤 있고 그래서 많은 게임사들이 마블 게임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기왕이라면 삼국지 같은 경우는 벌써 출간으로 치면 몇천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오래된 고전이라면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블 코믹스 못지않은 인지도를 그 무료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걸 안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메이저 스튜디오가 아니라 게임에는 이제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서너 명이서 작업하는 스튜디오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저작권료를 낼 만한 기반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가장 쉬운 거. 그럼 삼국지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선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익숙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저작권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이제 왜 삼국지 게임들이 많은지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게임에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익숙하고 무료인 세계관이 게임에 굉장히 잘 맞는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는데 네. 소위 말하는 최강 논쟁이라는 걸 저는 가끔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로봇 만화가 있어요. 그러면 A 로봇과 B 로봇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이런 걸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 친구에 보면은 왜 조우룡과 물개 누가 더 빠르냐. 그리고 한 90년대 오면은 이제 그런 거 했죠. 이제 핑클과 SES 누가 더 뭐 훌륭하냐. 항상 우리는 이 최강 논쟁 같은 걸 합니다. 네. 삼국지도 이 분야의 굉장히 원조죠. 그래서 관우와 장비 중에 누가 더 센 거냐. 네. 근데 이게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둘이 실제로 붙어서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제로 소설에서 삼국지에서 관우와 장비는 싸울 일이 없죠.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뭐 제갈량 삼하이 중에는 누가 더 천재냐. 둘이는 싸워봤지만 결론이 누가 이겼다 이렇게 끝나진 않았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소설은 끝났지만 그걸 갖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삼국지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부 누가 최고다. 어디 가서 뭐 무용을 떨쳤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맞부딪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결과가 아주 쉽게 끝납니다. 뭐 그냥 관우가 한 칼에 목을 베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뭔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 마치 이 삼국지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좀 조립해 볼 수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게임에 들어오면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소설은 이야기가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유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 구슬려서 조조를 내 부하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게임은 유비랑 조조를 결혼시키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얘랑 하면 누가 더 세? 같은 상상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감각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설, 드라마, 영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상상이 있지만 삼국지는 게임으로 왔을 때 그 옛날에 우리가 했던 상상들을 정말 내가 펼쳐볼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너무 매력적인 IP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 속의 대결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다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네. 한데요. 삼국지 게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건 어떤 게임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가장 유명한 게임이라면 일본 고에이사에서 만든 코에이 삼국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온 바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사이즈냐면 1985년에 1편이 나왔고요. 2020년에 14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시리즈만 14개가 나왔고 거기에 외전, 뭐 확장팩 포함하면 한 20-30개가 될 정도고, 지금의 한 중장년층, 특히 이제 예전에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데서 PC라는 걸 만져본 분들은 전부 컴퓨터로 이거를 한 번씩은 해봤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시리즈죠. 다른 삼국지 게임들 보면 주로 인물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조조, 관우, 장비, 네. 역포가 칼을 휘두르는 형태인데 이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인물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군대가 나와요. 그냥 화면에. 그래서 관우가 자기 얼굴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 5만 명의 부대를 지휘하는 관우. 그래서 그 병사들이 막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작 소설에서 보여주려겠다는 그런 군사 전략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리얼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거를 위해서 이 게임에서는 각각의 인물들을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로 부여를 해줘요. 예를 들어 뭐 계속 관우 얘기를 하지만 관우라고 하면 이제 무력이 얼마, 예를 들어 무력이 뭐 1에서 100까지면 99, 장비는 98, 뭐 이런 식으로 인물 하나하나의 수치를 매겨줘서 이 수치들이 실제 전장에 들어가서 얘는 무력이 세니까 공격력을 세게 준다라는 형태로 인물들의 능력을 숫자로 쫙 깔아놓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관우나 장비 같이 유명한 장군들은 그럼 무력이 10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시리즈는 이제 조금 매번 시리즈마다 조금씩 데이터가 바뀌기는 하는데, 대체로 우리에게 유명한 장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력이 거의 90대 후반 정도로 잡히게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력 90대 후반의 장수를 끌고 전장에 나가면 상대 쪽에 60대의 장수가 있다. 이러면 뭐 전투가 거의 뭐 의미 없을 정도로 쉽게 이겨버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걸 갖고 인물 표현이 되는 게, 오랫동안 삼국지를 플레이하신 분들은 이 클리셰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가려놓고 장수의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러면 무력이 100으로 나오죠. 그럼 다 맞춥니다. 아, 쟨 여포네. 그리고 다 가려놨는데 지력이 100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 알아요. 이건 제갈량이다.
일종의 클리셰죠. 이 시리즈에서 무력 최고는 항상 여포, 지력 최고는 항상 제갈량.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정도로 숫자를 통해서 인물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게임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설에서 관우라는 인물을 보면 그가 거쳐온 이야기, 그가 다른 사람과 말을 섞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 인물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숫자로 만드는 게임에서는 정확히 숫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관우는 왜 쎄? 무력이 99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캐릭터를 데이터를 통해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게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건 그 어떤 매체보다 직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얘는 센가 약한가를 뭐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누가 더 세? 라는 논쟁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 관우 장비 누가 세? 라고 했는데 야 얘가 얘보다 무력이 높잖아.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논쟁이라는 게 끝나버리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논쟁이라는 건 상상의 영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붙으면 누가 쎄라는 이야기에는 서로 자신의 논변을 만들고 자신의 근거를 찾아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게임에 와서는 그게 좀 사라지는 면이 있긴 하죠. 네. 한편으로의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꼭 이런 게임에서만 나오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 우리 시대를 이제 데이터로 표현되는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대상들을 데이터를 통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직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시대가 오긴 했는데 마찬가지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도 뭐 숫자 그러니까 데이터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도 마치 인물을 무력, 지력, 매력 이런 숫자로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이란 대상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좀 봤던 게 요즘 뭐 청년 취업 문제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 취업에 따라붙는 스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거랑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취업 카페 같은 데를 한번 구경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네. 이 기업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 막 네.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때 굉장히 놀란 게 그 질문이었어요. 하나 예를 가져왔는데 저는 토익 900, 인서울 4년제, 학점 4.0, 자격증 4개입니다. A사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멘트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야? 약간 이해를 못했는데 그 게시판에서는 사람들이 이 멘트를 보고 정확하게 또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저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나중에 그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소개래요. 가장 기본적인. 좀 흔한 방식이죠.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이들 하죠. 갑자기 굉장히 젊어지시는 느낌인데 저는 잘 이해를 못했을 정도인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라는 건 나의 이야기를 나의 목소리로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로 툭 떨어지는 형태로 자기소개가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랬고 그러면서 이 삼국지 게임 캐릭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조조가 오늘날 어디 가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저는 지력 92, 무력 95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뭐 굉장히 심플하고 좋긴 합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냥 엑셀에 넣고 오름차순을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스펙 순서대로 떨어질 수 있는 네. 편리함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도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런 수치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성격이 너무 좋고 인사성 밝고 어디 가서 남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또 영업직에 가면 발군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스펙으로는 그 사람을 발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사회는 장점도 있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된 데이터만으로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하긴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관우 얘기를 오늘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우하면 무력이 세다.
관우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소설에 보면 관우는 학식도 굉장히 풍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무력, 지력 이런 수치는 반영이 될 거예요. 무력이 90, 뭐 지식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소설 묘사에 보면 관우는 굉장히 오만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삼국지 게임을 해서 이 오만한 게 데이터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에 보면 관우는 자기 오만함 때문에 죽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게임 안에서 숫자로 넣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만함이라는 성격을 새로 만들어서 1부터 100까지를 다 매기고 이것도 귀찮은데 문제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면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 오만함을 다 점수를 매겨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수치로 비교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에서 이 수치, 그러니까 무력, 매력, 지력, 삼국지로 치면 이것은 사실은 다소 덜 중요해 보이는 개념들을 아예 빼버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청년들의 스펙을 얘기를 했지만 이 청년 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말 많거든요. 하다못해 나는 친구가 500명입니다라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건 수치화가 되겠군요.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많은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 데이터화해서 수치화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다 포함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 사회를 살고 있는 데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인사평가 같은 거 할 때 네. 왜 정량평가 말고 네. 정성평가도 함께 보잖아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회사를 관둔 지 오래돼서 다 까먹었습니다만 회사마다 인사평가 연말에 고과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정성평가를 항상 같이 본다라는 네. 개념이 조직 관리자도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로만 사람을 평가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는가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비율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회사는 한 10% 언더로 정성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답답해하죠. 실제 직장인들은 이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고과로 숫자로만 나오는 일만 한 건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근데 왜 평가는 늘 이런 식이냐라는 이야기가 정확히 데이터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놓치는 게 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데이터로 볼 때의 맹점은 무엇이다. 아니까 정성평가를 하려고 하고 계속 주관평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데이터 밖에 존재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알고는 있지만 워낙 데이터가 요즘 빠르게 처리되고 쉽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게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짜고 모두가 알고 게임으로 이야기하기 좋아서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을 다 넘어서서도 게임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설과 영화, 드라마는 그러면 왜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데이터로 표현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소설과 영화, 드라마에서 또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수능 점수, 토익 점수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어요. 모두가 납득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 사회라는 것이 보편화될수록 이 자명한 이야기를 자꾸 까먹지 않나 이런 맞아요. 우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이경아 편집장님도 삼국지 게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소설을 읽으면서 좋아했던 인물이 있을 네. 거고요. 근데 그것과 이 게임 플레이어로 선택한 인물이 같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저는 소설 속에서는 그 좋은 저자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게임 플레이는 그런 걸로 안 하고요. 네. 엄베코라고 아십니까? 그 삼국지에서 네. 정말 이름도 잘 안 나오는 되게 약한 세력인데 네. 또 이렇게 게이머들은 그런 약한 거를 해야 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재밌다 해서 엄베코 트라이가 또 요새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해내고 이기는 것이 또 우리 진정한 게이머들의 길이죠. 아, 그렇군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삼국지 게임을 통해서 본 수치화된 세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경아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